왜 이러한 경험 체계를 자리라고 표현했는가? 프로이트는 성숙 과정에서 각기 다른 본능적 목표들을 가지는 심리성적 단계들을 상정했다. 그러나 클라인은 경험의 조직과 세계를 대하는 자세들을 상정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선과 악으로 양분된 세계는 건너뛸 수 있는 발달 단계는 아니었다. 그것은 경험을 유형화시키는 근본적인 형태이자 자신을 위치시키는 전략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자신을 다양한 타인들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각기 다른 자기 해석이다. 다른 중요한 정신분석학적 이론가들은 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이라는 개념을 생물학적이고 유사신화적인 추론으로 다루었지만 클라인은 그것을 자신이 새로운 이론의 중심으로 삼았다. 장애아동과 정신병 환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녀는 신생아들이 임박한 파멸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미숙한 자신의 공격성이 자신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박해 불안은 일생에 걸쳐 가장 절박하고 집요한 문제가 된다. 때문에 박해 불안은 그곳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욕구를 발생시킨다. 박해 불안에서 도망치기 위해 원시적인 자아는 자기에게 향한 공격성의 일부를 외부에 투사해 나쁜 적가슴을 창조한다. 아기가 도망칠 수 없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보다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외부 세계의 대상에게 있다고 느끼는 편이 덜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돌려지지 않은 공격적 욕동의 일부도 다시 사악한 외부 대상에게로 향해진다. 사실 최초의 나쁜 대상과의 관계는 죽음 본능이 가져오는 위협을 막기 위해 죽음 본능의 파괴적 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나쁜 가슴으로부터 도망가려 하고 그것을 파괴하려 하는 것은 나쁜 적가슴이 나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악의로만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에 유아는 또한 1차적인 자기의 제한된 사랑의 충동을 외부 세계로 투사해 좋은 적가슴을 만들어낸다. 자기로 향해 있지 않은 리비도의 일부분은 이 사랑하는 외부 대상에게로 돌려진다. 사실 최초의 좋은 대상과의 관계는 나쁜 적가슴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그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리비도의 사랑의 힘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나쁜 적가슴이 나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나쁜 적가슴을 미워하고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 반면에 좋은 적가슴은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나는 좋은 적가슴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클라인의 이론에 따르면 레이첼의 꽃들과 더러운 사람은 리비도와 공격적 욕동의 투사적 파생물로 해석된다. 클라인의 이론에서 환경은 이러한 본능들에 비하면 2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좋은 부모의 돌봄이 박해 불안이라는 나쁜 대상에 대한 편집증적 두려움을 감소시켜주며 좋은 대상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한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유아의 악의는 타고난 공격성에 의해 시작되지만 좋은 환경은 그 공포를 완화시킨다. 클라인의 이론에 따르면 돌아온 사람의 힘은 강력한 공격적인 타고난 욕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박탈된 환경 안에서 레이첼은 파괴성을 적절히 길들일 수도 없었고 또한 꽃으로 표상된 연약한 리비도적 자원들을 강화시킬 수도 없었던 것이다.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죽음 본능 이론이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인데 이 죽음 본능 이론을 철저하게 이론화한 게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들이에요. 초기의 프로이드는 중기의 프로이드 그리고 후기의 프로이드와 많이 다른데 초기 프로이드의 이론은 블란서의 락강이나 블란서의 정신분석가들이 초기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이론들을 많이 발달시켜 왔어요. 그런데 초기나 중기의 이론에 집착해 있으면서 이고 사이칼라지도 그 지점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이고 사이칼라지 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의 발달된 이론들을 계속 쫓아오긴 했지만 데스 인스팅트라고 하는 것, 그 라이프 인스팅트와 데스 인스팅트 이론들에 대한
더 발달된 이론들은 충분하게 발달시키지 않은 상태. 프로이드가 가졌던 역동과 방어 이론, 드라이브 디펜스 마드를 중심으로 계속 발달을 해왔다고 한다면, 멜라니 클라인은 프로이드의 데스 인스팅트를 아주 철저하게 이론화하면서 이 바케브란 중심의 새로운 이론들을 가져와요. 그 데스 인스팅트가 있기 때문에 데스 인스팅트가 결국 자기를 파괴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데스 인스팅트가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격성을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타고난 이 공격성의 일부를 자기 밖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이런 충동들, 파괴적인 충동들이 외부에 투사되면서 배드 오브젝트가 형성됐다. 이런 이론이에요. 우선 배드 브레스트, 나쁜 젖가슴을 만들어내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데스 인스팅트가 먼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오는 아주 파괴적인 디스트럭티브 인스팅트가 있는데 이게 셀프로 자기를 향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1차적으로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파괴적인 충동을 외부로 투사해야 되는, 투사할 대상이 배드 브레스트를 창조했다. 외부에 브레스트가 있긴 하지만 그게 좋은 젖가슴인지 나쁜 젖가슴인지가 우선 먼저 그 체험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파괴적인 충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파괴적인 충동을 투사할 대상으로서 이 젖가슴을 나쁜 젖가슴으로 인식하게 됐다. 표현하기 나름이죠. 이 나쁜 젖가슴을 창조하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투사할 대상을 두리번거리고 찾는데 브레스트의 이미지를 보면서 그 젖가슴에 파괴적인 충동을 투사함으로써 젖가슴이 파괴성으로 가득 찬 이러한 젖가슴으로 인식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건 타고난 것인데 투사의 동의시라는 게 이제 무서운데 이러한 파괴적인 충동을 외부 대상에 투사했어요. 그걸 지금 브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젖가슴이 무서운 대상으로 인식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대상 내에 파괴성을 불러일으키는 투사의 동일시의 기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후기에 발달된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갈 부분은 아니고 멜라니 클라인은 이걸 그냥 판타지 자체로만 봤어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론을 인터퍼스널한 관계,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압력으로 인식한 것은 비온의 이론이에요. 비온의 이론을 가기 전에 그냥 판타지 이론으로 우선 보죠.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외부 대상이 나쁜 대상으로 인식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대상이 또 인터널라이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프로젝션과 인트로젝션이라고 하는 것. 투사와 내사가 반복되면서 인격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투사와 내사가 반복되니까 내 안에서 나쁜 충동이 외부에 투사돼서 나쁜 젖가슴이 창조됐으면 그 나쁜 젖가슴이 무서워요. 그 무서운 대상 체험이 일어나면서 그 무서운 대상이 다시 내면화되면서 외부에 있는 나쁜 대상이 내면화된 나쁜 대상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환이 일어나면서 계속 어떤 좋은 대상과의 관계가 잘 성장하지 않으면 이 나쁜 대상은 계속 나쁜 대상을 서로 만드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쁜 것을 외부에 투사하고 그 나쁜 것이 더 나쁜 것으로 내사되고 내사와 투사가 반복되는데 내담자의 상황을 쭉 얘기 드리면서
이분이 어려운 것은 환경 때문인가 타고난 것 때문이냐 하는 게 해답이 안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에 의하면 이건 이미 타고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멜라니 클라인을 이해하는 학자들도 이 부분을 타고난 데스 인스팅트라고 하는 욕동 측면을 강하게 본 분이 있고, 멜라니 클라인이 드라이브 티어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건 프로이드의 이론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표면상으로 드라이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브 앤 헤이트라는 쪽,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에펙트 중심으로 욕동 중심이라기보다는 정서 중심으로, 그리고 그 정서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랑과 미움이라고 이해하고, 사랑과 미움의 갈등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게 멜라니 클라인이다 라고 보는 이런 견해도 있고 해서 멜라니 클라인을 해석하는 게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는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데스 인스팅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끊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상관계 이론을 가지신 분들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온전한 대상관계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페어벤의 이론과 멜라니 클라인은 욕동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데스 인스팅트를 출발점으로 참았던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멜라니 클라인에 대해서 멜라니 클라인은 환경, 실제 엄마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여겼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멜라니 클라인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멜라니 클라인의 글들을 잘 읽으면 실제 부모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 대상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멜라니 클라인의 후자로 봐요. 멜라니 클라인 스스로도 어쩌면 이론상으로는 처음에 데스 인스팅트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성품을 타고났건 아이가 파괴 본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경우라도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기능하는 굿 브레스트를 많이 체험하게 된다면 이 배드 브레스트의 투사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게 되는데, 이 경험들이 실제 이러한 파괴적인 어떤 충동들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은 환경에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또 너무 지나치게 센서티브, 예민하거나 취약한 혹은 파괴적인 이러한 충동을 많이 타고난 사람의 경우에는 웬만큼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이 적절하게 이분을 돕지 못할 수도 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도 이 좋은 환경, 좋은 엄마, 좋은 모성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론상으로만 얘기를 하면 원초적으로 데스 인스팅트를 투사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대상이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극단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실제 사람의 마음의 발달 과정은 롱텀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론의 시작은 어떤 타고난 데스 인스팅트로 시작하지만 투사와 내사 과정 속에서 이 투사했던 그 대상, 그 배드 브레스트가 실제로는 굿 브레스트로서 반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파괴적인 충동도 컨테인 될 수 있고, 그리고 배드 오브젝트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굿 오브젝트가 늘어나면서 이게 통합해낼 수 있는 디프레스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더 열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론상으로는 많은 다툼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저는 애들 키우면서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아주 갓난 애기였을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막 죽어라고 울던 때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 죽음의 본능이라는 것이 정말로 막 소릿하게 다가올 정도로 너무너무 막 죽을 것 같이 울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그게
조금 우유 모자라고 기저귀 모자라고 하는 게 그건 어른의 시각에서의 아유 저 정도 그 조금 모자라는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죽음과 삶이 갈리는 것 같이 막 울어대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죽을 것 같이 그 애들의 캐릭터가 다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죽자 살자 하고서는 온다는 게 이렇게 느낌으로 제가 와서 닿는데 제가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린다는 거나 그 예술을 한다는 것도 그 예술 행위를 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그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 굉장히 많이 와서 듣는 게 그거를 굉장히 축소시켜 갖고 죽음 생과 살을 갈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 와서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예술 작품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와서 닿고 아까 멜라니 클라인이 투사를 나쁜 대상을 투사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제 경험 속에서 그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대상과 상호작용하니까 그것이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본능 같은 거를 투사한다는 면이 저도 경험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와서 닿아서 별로 억지스러운 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요. 생생한 체험이에요. 아이들을 너무 이상화해서 아이들은 아주 정말 착하기만 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허상일 가능성이 있죠. 선과 악의 그게 아니고 애들한테 있어서는 그 결핍이 굉장히 죽음에 가까운 어떤 느낌을 주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지금 한주연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하이데거가 얘기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예정치 않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게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볼 수 있죠. 죽음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실존적인 불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저희 아이들이 같은 얘기로 사실 그 제가 그 프로이드가 실패 그 던지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예, 그 예. 손자가 그래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엄마가 나갔어도 돌아올 거고 집에는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고 자기들도 집 안에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은 시기가 사실은 제 느낌에는 한 대여섯 살 정도는 돼야지 그 예상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저희들이 아이들의 경험을 그냥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한 그런 불안 같은 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아무튼 느낌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 몇 번이나 느낀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체험이신데 결국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가 이런 공포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죠. 어쩌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생과 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페인풀한 체험들을 트라우마의 원형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태어난다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불안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프로이드는 너무 지나치게 확대할 부분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이 환경에 처한 그 존재는 그래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상과의 관계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게 대상과 상관없는 자아가 생겨날 수 없다는 이제 이런 대상관계의 어떤 이론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 상태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어떻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속에서 이미 내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여러 눈초리가 있고 거기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곳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바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선은
내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모든 동물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안전하지 않으면 공격적이잖아요. 그래 공격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첫 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엉덩이를 얻어맞으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 자체가 이게 내가 환영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왔던 안도감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살벌한 세계 속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계 속에 던져져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 라는 절망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은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재미있어요. 멜라니 클라인의 글을 보면 아이들은 엄청난 공격 환상을 가지고 있죠. 이 판타지인데 아이들이 정말 판타지가 전혀 없이 백지 상태로 태어났을 것인가. 아이는 이미 미약 하나마 셀프를 가지고 있고 이고나 셀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판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대상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좀 아주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점점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아이들은 이미 어떤 융이 얘기하는 원형, 아키타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겠느냐. 이 세상에 와서도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고 어디선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들하고 교류를 하는 것처럼 엄마 보면 엄마 젖으로 다가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키타입으로서의 어떤 이마고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와 관련돼서 자기 안에 있는 욕동들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드라이브도 타고난 부분이지만 원초적인 대상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 아키타입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융의 견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견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멜라니 클라인을 그냥 단순하게 정신분석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하이데거의 실존적인 불안을 구체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해요. 실제로 이 실존적인 불안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불안이기 때문에 이 실존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예술 활동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어린 시절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사람도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만난 부모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이 좌절 때문에 나한테 생겨나는 어떤 불안, 프러스트레이션으로 생겨나는 앵사이티 혹은 공격성. 우리는 보통 이 두 단계를 보죠. 하나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공격성,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격성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벗어난 것도 있다. 구체적인 개개인이 타고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부모와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안이나 공격성 문제도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실존적인 불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개개인의 구체적인 개인의 어떤 타고난 부분에 어떤 공격성의 양이나 뭐 이런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품성을 타고나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단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실존적인 불안 자체를 가지고 이미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어떤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벗어나서 범인류적으로 누구나가 겪고 있는 이 실존적인 불안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정신분석에서도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임상에서도 이분의 독특한 환경과의 교류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만 봐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